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당연히 중국을 믿었죠. 무기를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심지어 자국 영토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포성이 울린 순간 캄보디아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 무기는 있었지만 중국은 없었다는 것. 왜 중국의 방공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왜 태국은 국경 안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끝내 몰랐던 그 결정적 차이를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문제를 접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선배 분석관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절대 친해질 수 없어. 백년 묵은 원한이 있거든. 당시 저는 신참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35년이 지난 지금은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800km가 넘는 긴 국경선이 있는데 이 국경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왜 두 나라가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2025년에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터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의 일인데 당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옆나라 태국과 외교 협상을 벌여서 두 나라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진행한 방식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허술했다는 점인데 프랑스 관리들은 동남아시아 현지에 직접 가서 땅을 밟아보고 지형을 확인한 게 아니라 파리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쭉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원본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산맥이 보이면 대충 산맥을 따라 긋고 강이 보이면 대충 강줄기를 따라 그었는데 어떤 구간은 선이 흔들흔들 떨리는 게 담당자가 술이라도 마신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고 또 어떤 구간은 아예 선이 끊겨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아서 하라는 건가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동남아시아 지도라는 게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위성도 없고 항공사진도 없던 시절에 탐험가들이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대충 스케치해온 걸 바탕으로 만든 지도였으니까 실제 지형과 수십 킬로미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산이 그려져 있거나 있어야 할 강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가 그은 국경선과 실제 지형이 맞지 않는 구간이 수십 군데나 생겨버렸는데 어떤 산은 능선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지도에는 어느 능선이 진짜 국경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이 심하게 굽이치는 구간에서는 어느 구비를 기준으로 국경을 나누는 건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밀림지대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대략 이 근처가 경계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차피 캄보디아는 자기네 식민지였으니까 국경이 좀 애매해도 실질적으로는 프랑스가 다 관리하는 거였고 태국과 분쟁이 생기면 그때 가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 프랑스 관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저 밀림 속에 뭐가 있겠어. 나무랑 모기랑 원숭이밖에 없을 텐데 국경선이 몇 킬로미터,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100년 뒤에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밀림지대에서 수십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게 될 줄은 그 프랑스 관리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953년에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애매하게 그어진 국경선이 갑자기 두 개의 독립국가 사이를 가르는 진짜 국경이 되어버린 건데 식민지 시절에는 프랑스가 알아서 조율하던 문제들이 이제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직접 얼굴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국경선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고 농경지가 있었고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은 집은 캄보디아 쪽에 있었습니다. 노는 태국 쪽에 있는 식으로 국경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냥 한 마을이었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나라로 쪼개진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하고 옆집 이웃을 만나려면 여권이 필요한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영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입니다. 이 사원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프레아 비히어는 앙코르와트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사원으로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크메르 왕조가 지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해발 525m 절벽 위에 지어진 이 사원은 건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인데 196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원이 국경선 바로 위에, 정확히 말하면 국경선이 지나가는 산꼭대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국은 이 사원이 자기네 영토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태국 쪽 논리는 이랬습니다. 사원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태국 쪽에 있다. 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사원을 관리해왔다. 실질적으로 태국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국 땅이다. 반면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1907년에 그린 그 엉터리 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사원이 캄보디아 쪽에 있다. 국제법상 식민지 시대에 확정된 국경은 독립 후에도 유효하다. 지도에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캄보디아 땅이다.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원 하나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분들께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태국 사람들한테 프레아 비히어를 캄보디아에 넘기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들한테 독도를 일본에 넘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감정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기네 조상인 크메르 왕조가 1000년 전에 지은 사원을 태국한테 빼앗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양측이 각자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판사들이 몇 달간 심리를 한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는데 프랑스가 1907년에 그린 지도를 근거로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태국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수십 년간 시료 지배하고 있던 땅을 그것도 100년 전에 프랑스인들이 파리 사무실에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대충 그린 지도 한 장 때문에 내줘야 한다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캄보디아 감정이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거리에서는 캄보디아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형식적으로는 승복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원 바로 옆에 있는 4.6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사원은 니네 거다 인정한다. 하지만 사원 주변 땅은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 건데 이러니 분쟁이 끝날 리가 없었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로 군대를 증강 배치하면서 으르렁대기도 했고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장구역으로 신청하면서 갈등이 다시 폭발했는데 태국 민족주의자들이 캄보디아가 우리 땅을 국제사회 인증받아서 영원히 빼앗으려 한다며 들고 일어났고 양국 군대가 사원 주변에서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실제로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양측이 박격포와 로켓을 주고받았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국경 마을 주민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유네스코는 1000년 된 사원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겨우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둔 거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터질 시한폭탄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 셈이었죠. 그러니까 2025년에 터진 이 전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100년 넘게 쌓여온 원한과 분노,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 민족주의적 감정, 영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가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불씨는 100년 전에 프랑스인이 그은 선 하나에서 시작됐고 그 불씨 위에 기름을 부은 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왔으면서 왜 이번에는 유독 피해가 이렇게 컸을까요? 과거에도 총격전이 있었고 포격전이 있었는데 5일 만에 48명이 죽고 30만 명이 피난을 가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2011년 충돌 때도 심각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양국의 군사력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태국 공군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는데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오후 제 사무실 책상 위로 태국 공군의 무기 도입 관련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3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주변국들의 군사력 변화를 추적하는 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새로운 무기 도입 소식이 들어오면 일단 훑어보고 중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서에는 좀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할 공폭탄, 도입 수량 20기, 운용 플랫폼은 F-16 전투기. 한국산이라고 정밀 유도폭탄을 솔직히 처음에는 오타인가 싶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산을 떠올리잖아요. 미국이 걸프전에서 사용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스마트 폭탄, 이라크 전쟁에서 건물 창문으로 쏙 들어가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던 그런 첨단 무기 말입니다. 그런 걸 한국이 만든다고 제가 알기로 한국은 조선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이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요즘은 드라마랑 케이팝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나라인데 전투기에 다는 정밀 유도폭탄까지 만든다는 건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을 불러서 이게 정확히 어떤 무기인지 자료 좀 모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에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무기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정밀 유도할 공폭탄인데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치를 달아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만든 일종의 개조 키트였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재래식 폭탄이라는 건 그냥 쇳덩이입니다. 폭약이 들어있는 무거운 쇳덩이를 전투기가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옆으로 밀려나고 투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착탄 지점이 수백 미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려면 전투기가 거의 목표물 바로 위까지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적의 대공포나 대공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게 정밀 유도폭탄인데 폭탄에 위성항법 장치와 작은 날개를 달아서 떨어지는 동안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게 만든 겁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도 같은 원리였는데 기존의 500파운드짜리 일반 폭탄에 이 유도 키트를 장착하면 폭탄이 투하된 후에 날개를 펴고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하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100km면 서울에서 수원을 지나 오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전투기가 그만큼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폭탄을 던져도 목표물을 찾아 명중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전술적 이점입니다. 조종사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정확도였습니다. 군사 용어로 원형공산 오차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발사된 무기가 목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한국산 유도폭탄의 원형공산 오차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5m, 최대 사거리인 100km에서도 13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m가 어느 정도냐면 승용차 2대를 나란히 세워놓은 길이입니다. 100km를 날아와서 승용차 2대 범위 안에 떨어진다는 건데 이 정도 정확도면 특정 건물 하나, 특정 차량 한 대, 심지어 특정 방 하나를 정확히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옆 건물은 안 건드리고 목표 건물만 깔끔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정밀 유도폭탄과 맞먹는 어쩌면 더 나은 성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에는 제가 정말 교활하다고 느꼈던 기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행 경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폭탄이라고 하면 던진 지점에서 목표물까지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든 활공을 하면서 날아가든 기본적으로는 최단 경로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한국산 유도폭탄은 달랐습니다. 목표물까지 가는 중간에 경유지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어서 마치 내비게이션이 교통체증을 피해 돌아가는 것처럼 적의 방공망을 피해서 빙 돌아 들어가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목표물 앞쪽에 대공포를 깔아놨다면 폭탄이 일부러 옆으로 크게 우회해서 방공망이 없는 쪽으로 돌아간 다음 뒤쪽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산 뒤에 숨어있는 적 진지도 산을 빙 돌아서 공격할 수 있고 골짜기 안에 있는 목표물도 골짜기 입구를 지나쳐서 위에서 내려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강 각도도 20도에서 75도 사이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공격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목표물은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아서 타격하고 지하 벙커 입구처럼 비스듬히 들어가야 하는 곳은 각도를 낮춰서 옆에서 파고들게 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숨어있든 이 폭탄은 찾아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우리 태국 공군이 이걸 도입했다고?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반신반의였습니다. 스펙은 그럴듯하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성능이 나올까? 아마 과장된 거겠지, 마케팅용 숫자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더 크게 작용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은 미국산 정밀 유도폭탄에 비해 가격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산 거구나, 예산 절감 때문이구나,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싸니까 사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성비 무기. 그게 제가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에 붙인 딱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걸 놓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의 가격만 봤지 그 무기가 가져올 변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유도 키트를 자국 공군의 거의 모든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했는데 F-16은 물론이고 F-15, F-5 같은 구형 기종까지 그리고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경공격기와 훈련기까지 전부 호환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나 훈련기를 수입한 나라들이 이 유도 키트도 함께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투기와 훈련기를 팔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고 필리핀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한국산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유도폭탄까지 같이 사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그냥 예산 절감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2023년 태국 공군이 한국산 유도폭탄의 실전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훈련을 완료해서 이제 언제든 실전에 투입할 준비가 됐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했으니까 운용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겠지. 실제로 쓸 일이 있겠어? 태국이 누구랑 전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터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국경에서 긴장은 있지만 설마 전쟁까지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산 유도폭탄을 흘려보내는 동안 국경 반대편 캄보디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캄보디아가 도입하는 무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중국산 다연장 로켓, 중국산 자주포, 중국산 장갑차,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캄보디아 군부대로 쏟아져 들어갔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캄보디아에 와서 이 무기들을 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매년 양국 군대가 합동훈련을 했고 캄보디아 장교들은 중국 군사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게 있었는데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 있는 림이라는 이름의 해군기지를 중국 자본으로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두와 시설은 캄보디아 해군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대형 함정, 심지어 항공모함급 배도 접안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중국 해군이 쓰려고 만드는 거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사실상 중국의 군사기지를 자국 영토에 허용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이런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우리를 버리겠어. 중국 무기가 있으니까 태국쯤은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쪽 동향은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중국의 무기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게 신경이 쓰였고 림 해군기지 공사 진행 상황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산 무기의 의미는 계속 과소평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한테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경제 강국,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는 분명히 인정했지만 군사기술 강국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하면 미국이고 러시아이고 유럽이지 한국은 미국한테 무기 사다 쓰는 나라 아닌가? 북한이랑 대치하느라 바쁜 나라 아닌가? 자체 핵무기도 없는 나라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니, 저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밀착하면서 중국식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미국한테 기대 사는 나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중국 인민해방군 앞에서는 한 시간도 못 버틸 나라, 이렇게 봅니다. 캄보디아 군부도 그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요? K-팝이나 만들고 드라마나 찍는 나라 아니에요? 무슨 방탄소년단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그런 나라가 만든 폭탄이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한테는 중국이 있는데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국경에서 첫 번째 포성이 울렸을 때 캄보디아 군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보내준 다연장 로켓이 진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중국이 훈련시켜준 포병부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중국이 약속한 추가 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이랑 싸워봤자 뭐 별거 있겠어. 예전에도 싸워봤는데. 그럭저럭 버텼잖아. 이번에도 좀 치고받다 보면 휴전하겠지. 국제사회가 중재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군부가 결정적으로 계산에 넣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병력 1,500명의 수송기 몇 대, 헬리콥터 몇 대가 전부였고 하늘에서 적기와 싸울 수 있는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국 공군에는 전투기가 112대나 있었습니다. 미국산 F-16이 28대, 스웨덴산 그리펜이 11대, 여기에 각종 공격기와 훈련기까지 합치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강력한 공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에는 2년 전에 도입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첫 발이 발사되기도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하늘을 내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새벽, 캄보디아 태국 국경지대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에 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지금도 양측 주장이 다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고 하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 넘게 쌓여온 갈등이 터진 건데 도화선이 뭐였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을 태국 쪽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뭐냐면 로켓 한 수십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 하늘이 불기둥으로 뒤덮일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개발한 카츄샤 로켓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건 더 현대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 로켓으로 태국 쪽 국경마을과 군사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고 초반에는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태국 쪽 보도에 따르면 첫날에만 군인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고 민간인 지역에도 로켓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며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뭐라, 중국 무기가 이렇게 강하다. 태국 놈들이 혼쭐이 나고 있다. 이 기세로 밀어붙이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몇 시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태국군의 대응은 캄보디아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국경 충돌에서 태국군은 캄보디아와 비슷하게 대응했습니다. 너희가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고 너희가 로켓을 쏘면 우리도 로켓을 쏘고 지상에서 서로 치고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국군은 지상에서 맞받아치는 대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태국 공군 F-16편대가 이륙했고 그 전투기들의 날개 아래에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세계 군사 역사에 기록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된 겁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은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태국 영공, 그것도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거기서부터 활공을 시작해서 캄보디아 영내로 들어갔는데 적의 방공망을 피해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은 캄보디아군 지휘소였습니다. 포격 명령을 내리던 지휘관들이 있던 건물인데 폭탄은 그 건물 지붕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서 터졌습니다.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는 직경 5m짜리 구멍만 남았습니다. 몇 분 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캄보디아군 탄약고였는데 다연장 로켓에 쓸 로켓탄과 포탄이 잔뜩 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폭탄이 탄약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자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그 탄약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폭탄이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있던 진지, 포병 관측소,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파괴됐는데 캄보디아군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날아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고 막을 방법도 없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이 전투기가 한 대라도 있었으면 태국 전투기를 요격하러 올라갈 수라도 있었을 텐데 전투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태국 전투기는 국경 안쪽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었고 폭탄만 날아오는 거라서 요격할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쏘려고 해도 비행기가 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쏩니까? 외신들이 나중에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 우세가 아니라 공중 독점이었다. 태국은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고 캄보디아는 하늘에 아무것도 띄울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격을 당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이틀째가 됐을 때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는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휘소 여러 곳이 파괴되면서 명령 전달이 엉망이 됐고 탄약고가 날아가면서 로켓탄과 포탄이 부족해졌고 통신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부대 간 연락이 끊기는 곳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서 구축해준 전력이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캄보디아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리면 대피라도 할 텐데 한국산 유도폭탄은 활공으로 날아오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꽂히면서 펑 터지는 거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일째가 됐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포병 진지 상당수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건 민간인 피해였습니다. 양측 접경 지역에서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캄보디아 쪽 민간인도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로는 민간인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라는 게 현지 취재 기자들의 추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수년간 무기와 돈과 훈련을 쏟아부은 캄보디아군이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 문제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봐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 무기의 90%를 대주던 나라, 사실상의 동맹국이나 다름없던 중국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캄보디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가 밀리기 시작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당연히 중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맞고 있다고. 당신들이 준 무기가 안 통한다고. 더 강한 무기를 보내달라고 아니면 최소한 외교적으로 태국을 압박해서 공격을 멈추게 해달라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까?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 편 들어주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입장 대변해주고 자국 영토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중국이 우리 편 들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캄보디아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요? 캄보디아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데 양측 모두 자제하라니? 이게 중립인 척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편 들어주는 건 어디 가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인 척하면서 뒤로는 캄보디아에 무기와 탄약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는 다연장 로켓용 로켓탄, 포탄, 소화기 탄약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보기관이 이걸 파악하고 격앙됐는데 중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양측 모두 자제하라 이러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척하고 뒤로는 캄보디아에 무기와 탄약을 계속 공급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 중재자인 척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완전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캄보디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계속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제 강해졌으니까. 중국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반대로 캄보디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면 그것도 중국한테는 곤란합니다. 그동안 중국 무기 써서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중국 무기가 별로라는 인식이 퍼지니까요. 중국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캄보디아가 적당히 맞으면서 중국한테 계속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기 더 주세요, 탄약 더 주세요. 이렇게 계속 손 벌리게 만들면 캄보디아는 영원히 중국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캄보디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면서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는 안 도와줬던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캄보디아는 계속 중국한테 의존하게 되고 휴전이 되더라도 재건하려면 중국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든 중국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가 중국한테는 또 다른 계산도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한테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나라죠. 중국이 캄보디아 편 들어서 태국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인 척하면서 태국 눈치도 봤던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원해요. 이러면서 뒤로는 캄보디아한테 무기 대주고 있었던 거죠. 캄보디아는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 전쟁 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거고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가 당신들 편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욕먹었는데. 우리 땅에 당신들 해군기지까지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정작 우리가 맞을 때는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캄보디아가 딱 그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중국한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한테 갈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는 그동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인권 문제로 미국한테 비판받아왔고 중국 편 들면서 미국 심기 건드려왔고 미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중국 편 드는 나라지 도와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한테 갈 수 있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인권 탄압 이런 거 비판해왔던 나라들인데 갑자기 무기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줄 리가 없잖아요. 러시아한테 갈 수 있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네 무기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동남아시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도 이용당하는 것 같아도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계속 중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가 배신감 느껴도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사고 중국한테 의존하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또 있거든요.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이 진짜 도와줄까요? 아니면 캄보디아처럼 적당히 이용만 당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전쟁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쓴 태국은 압도적으로 이겼고 중국 무기를 쓴 캄보디아는 처참하게 졌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우방국이 맞을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을 동남아시아 국방장관들과 군 수뇌부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무기 도입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선 건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양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떴고 통화 직후에 트럼프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휴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의 외교력이 빛을 발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휴전 합의했다고 발표한 그 시각에도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가 여전히 출격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쪽에서는 로켓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합의했다면서 왜 싸움이 안 멈추는 거지? 저는 양측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묘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트럼프는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태국 총리의 발표는 뉘앙스가 좀 달랐습니다. 태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캄보디아가 병력을 철수하고 국경지대의 매설한 지뢰를 제거한 뒤에야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휴전이었던 겁니다. 무조건 싸움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가 먼저 이것저것 해야 우리도 멈추겠다는 거였죠. 캄보디아 쪽 발표는 더 강경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휴전이요? 우리가 막고 있는데 휴전을 해요?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안 멈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건 솔직히 말해서 과장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본인이 착각한 거였습니다. 양측 정상이 트럼프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외교라는 게 원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대국 지도자가 중재한다고 나서면 일단 체면상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각자 자기 입장대로 행동하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가 휴전을 성사시켰다고 생각하고 발표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트럼프의 중재 발표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격해졌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국 쪽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통화 이후에도 군인 4명이 추가로 전사했고 그래서 전쟁 시작 이후 태국군 사망자가 총 15명, 부상자가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계속 발생했는데 태국 쪽에서만 민간인 6명이 다쳤다고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 쪽 피해는 더 심각했을 텐데 캄보디아 정부가 군 사상자 숫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간인 피해는 발표했는데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양측 접경 지역에서 대피한 주민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거죠. 캄보디아는 이 와중에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민간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 호텔 건물이랑 다리를 폭탄으로 때렸다. 이건 전쟁 범죄다.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F-16 전투기 2대가 폭탄 7발을 투하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폭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태국은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으로 우리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 우리는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가 있다면 그건 캄보디아 로켓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공습 책임을 놓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공방이 이어졌는데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양쪽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진실이 뭔지는 한참 지나서야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쉽게 안 끝나겠구나. 100년 묵은 원한이 터진 건데 강대국 지도자가 전화 한 통 한다고 멈출 리가 없잖아요. 양쪽 국민들의 감정이 이미 너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며 분노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태국이 일방적으로 폭격한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교민들까지 수천 명 규모로 모여서 태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이렇게 격앙되어 있으면 본국 정부가 쉽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휴전하자고 했다가 국민들한테 매국노 소리 듣게 생겼으니까요. 특히 캄보디아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수십 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가문의 권력 기반 중 하나가 국경지대 카지노였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국경에는 카지노가 200개 가까이 있었는데 이 카지노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한테서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국경만 넘으면 있는 캄보디아 카지노로 몰려들었던 건데 문제는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국의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캄보디아 국경 카지노들은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망하게 될 거고 거기서 나오던 수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훈센 가문 입장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지도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던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태국 쪽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군부와 왕실 세력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다가 다시 밀려나고 군부와 왕실 강경파가 힘을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캄보디아한테 밀린다. 협상에서 양보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국내 정치에서 끝장이에요. 그래서 태국 군부와 정부도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다 국내 정치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국민 감정이 격앙되어서 휴전하면 매국노 소리 들을 상황. 여기에 100년 묵은 원한까지 겹쳐 있으니 트럼프가 전화 한 통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지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양국 국민들이었습니다. 포탄에 맞아 무너지는 집, 로켓에 불타는 상점, 방공호로 뛰어드는 아이들. 외신 기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0년 전에 프랑스인이 그은 선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과거의 국경 충돌에서는 양측이 비슷비슷하게 치고받았습니다. 포격전을 하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를 입었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을 들고 나오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한테 받은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쪽에 피해를 주긴 했지만 그 피해는 산발적이고 불규칙했습니다. 로켓이라는 게 원래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대충 그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 근처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지 특정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로켓은 태국 쪽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졌고 운 나쁘게 맞은 곳은 피해를 입었지만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태국의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소, 탄약고, 로켓 발사대, 통신시설. 이런 핵심 시설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골라서 파괴했습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도려낸 겁니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전쟁은 그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밀 유도폭탄과 중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 이 두 무기가 전쟁터에서 맞붙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는 뭐가 다른 걸까? 왜 한국 무기를 쓴 쪽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걸까?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방산업계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방산업의 규모와 수준이 훨씬 대단했거든요. 저는 동남아시아 군사 문제만 분석해왔지 한국 방산업에 대해서는 깊이 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도 무기 좀 만드나 보다, 북한이랑 대치하느라 군수산업이 있긴 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단 규모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한국. 이게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인데 한국이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액이 몇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수십억 달러를 훌쩍 넘깁니다. 폴란드가 한국한테서 탱크랑 자주포를 수백 대씩 사가고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대량 도입하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들여오고 제가 동남아시아만 보느라 세계 방산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규모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방산업의 특성이었습니다. 자료를 파면 팔수록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보통 무기 수출이라고 하면 완제품을 팔고 끝입니다. 미국이 F-16 전투기를 태국에 팔았다. 그러면 미국은 완성된 비행기를 태국에 넘기고 돈을 받습니다. 태국은 그 비행기를 몰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고장나면 부품을 미국한테서 사야 하고 성능 개량을 하려면 미국한테 부탁해야 하고 미국이 싫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무기를 샀지만 기술은 없는 상태, 영원히 미국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중국도 비슷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합니다. 중국은 무기를 싸게 팔아요.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가 중국 무기를 많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비싸서 못 사는데 중국 무기는 싸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기술 이전을 거의 안 해줍니다. 무기만 팔고 기술은 안 줘요. 부품도 중국한테서 계속 사야 하고 정비도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중국이 해줘야 합니다. 중국 무기를 사는 순간 중국한테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기 쓰는 나라들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 무기 체계에 맞춰서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다른 나라 무기로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중국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싸게 팔아서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부품이랑 정비로 계속 돈을 뽑아내는 겁니다. 휴대폰 싸게 팔고 통신비로 뽑아내는 것처럼요. 한국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기술도 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전투기를 사면 한국은 전투기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전투기를 조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품 일부를 인도네시아에서 만들 수 있게 기술 이전도 해주고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도 키워줍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한국한테서 완제품을 사다가 나중에는 자기네 땅에서 조립하고 더 나중에는 부품도 일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수입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를 사면 기술력도 같이 는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무기를 사면 영원히 의존 상태로 남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우리도 나중에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존심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부품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외국한테서 부품 사와야 하는데 전쟁 중에 수송로가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국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태국은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을 사면서 운용 기술도 같이 배웠습니다. 2022년에 도입해서 2023년에 실전 배치를 마쳤다고 했잖아요. 1년 만에 실전 운용이 가능해진 건 한국이 기술 지원을 제대로 해줬다는 뜻입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한국 기술진한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한테서 무기를 받았지만 기술력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주고 훈련도 시켜줬지만 핵심 기술은 안 줬거든요. 캄보디아 군인들은 중국 무기를 쏠 줄은 알아도 고장나면 고칠 줄 모르고 성능을 개량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중국이 시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시큰둥하게 나오면 캄보디아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캄보디아가 처참하게 진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무기는 있었는데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기술력은 없었던 거예요. 무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캄보디아는 도구만 받고 사용법은 제대로 못 배운 거죠.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특징은 가성비입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훨씬 쌉니다. 아까 정밀 유도폭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산은 미국산의 절반 값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경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싸면서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미국 최신의 전투기보다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나라들 대부분은 미국 최신의 전투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전투기 살 돈도 없고 상대할 적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가격의 무기가 필요한 건데 한국 무기가 딱 그 자리에 맞는 겁니다. 중국 무기도 싸긴 한데 품질이 문제입니다. 중국 무기는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이랑 실제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돕니다. 중국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가 쓴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 명중률이 기대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물론 로켓이라는 무기 자체가 원래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말한 것만큼은 안 나왔다는 거죠. 반면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은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 성능이 나왔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5m, 사거리 100km. 실전에서 그대로 구현됐어요. 약속한 대로 된다.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기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제로 쓸 때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냐잖아요. 훈련할 때는 괜찮다가 실전에서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됐고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 성능이 나왔고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분석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제 잘 사는 나라,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뢰가 떨어졌고 중국 무기는 사면 종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고 기술 이전해주고 실전 검증까지 됐으니 동남아시아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한테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편이 되는 거고 중국 무기를 사면 중국 편이 되는 거잖아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무기를 대량으로 사면 다른 한쪽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사면 그런 부담이 적어요. 한국은 미국 동맹이긴 하지만 중국이랑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한국 무기 샀다고 미국이나 중국이 크게 뭐라 하기가 애매합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 입장에서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무기인 거죠. 이 모든 장점을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동남아시아 국방 장관들이 다 지켜봤어요. 태국이 한국 무기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문의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한국 무기를 안 쓰던 나라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한국 방산업한테는 최고의 홍보가 된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무기 산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야 무기가 팔리고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돼야 더 많이 팔립니다. 저는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이 지역 군사 문제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전쟁이 영내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변화가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번 전쟁 이후에 추가 도입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업계에 퍼졌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이 쓴 그 정밀 유도폭탄, 우리도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영토가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섬이 1만 7천 개가 넘으니까 해상과 공중 전력이 특히 중요한데 그동안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느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미국 무기는 비싸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부품 수급이 불안해졌고 중국 무기는 사면 미국이 기분 나빠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되는 걸 보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국 무기가 진짜 되는구나. 우리도 저거 사면 되겠구나. 필리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인데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한테 밀리고 있었거든요. 필리핀 해군과 공군 장비가 너무 낡아서 중국 해경선한테도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필리핀 군부가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투기가 없으면 캄보디아 꼴 난다. 정밀 타격 능력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다.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는데 추가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고 해요. 말레이시아도 움직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무기 도입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해온 나라인데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논의하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한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소련이랑 가까웠고 소련이 무너진 뒤에도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왔어요. 전투기도 러시아산, 잠수함도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도 러시아산. 베트남군은 러시아 무기 체계로 돌아가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전쟁에 무기를 쏟아붓느라 해외 수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고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부품 수급도 불안해졌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만 의존하기가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무기 도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베트남이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주포라는 건 땅에서 포를 쏘는 무기인데 한국이 만드는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폴란드도 한국산 자주포를 대량으로 사갔잖아요. 베트남이 이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베트남이 러시아에서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갈등하는 나라인데 이런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한국 무기가 중국을 상대로도 쓸만하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좀 무섭고 미국은 너무 비싸고 러시아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면 베트남도 한국 무기 사네. 우리도 그래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동남아시아 안보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 동맹인 필리핀이랑 태국은 미국 무기를 쓰고 중국이랑 가까운 캄보디아랑 미얀마는 중국 무기를 쓰고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같은 비동맹 성향 나라들은 러시아 무기를 주로 쓰고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없는 사이에 부품 공급이 끊기고 신규 무기 수출도 지연되고 이러니까 러시아 무기 쓰던 나라들이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한 건데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제가 동료 분석관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국 무기를 쓰던 나라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가득 채운 캄보디아가 한국 무기 가진 태국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진 걸 보면서 중국 무기 쓰던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냐? 중국 무기만 믿고 있다가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해? 물론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당장 중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로 갈아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한테 너무 깊이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아직 어느 쪽에도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나라들, 무기 도입처를 고민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번 전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무기는 좀 그렇고 한국 무기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한테 무기를 사면 갑을 관계가 됩니다. 미국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미국이 팔기 싫다고 하면 못 사고 미국이 조건 달면 들어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한테 무기 사면 중국 편이 돼야 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생산도 도와주고 우리 사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정도 해주고 일방적으로 무기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처지잖아요.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붙으면 다른 쪽이 기분 나빠하니까 항상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건 큰 위안이에요.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막 뭐라 하지 않아요. 한국이 미국 동맹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 쓰는 건 괜찮은 거거든요. 동시에 중국도 한국 무기 샀다고 막 화내기는 어려워요. 한국이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강대국 눈치 덜 보면서 쓸만한 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동남아시아 군사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까지 합류하면 동남아시아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 무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같은 한국 무기를 쓰면 서로 호환이 되고 협력이 쉬워집니다. 합동훈련할 때 장비가 맞으니까 편하고 유사시의 부품이나 탄약을 서로 나눠 쓸 수도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산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에 형성되는 거죠. 이건 한국한테도 좋고 동남아시아 나라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무기를 사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역에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많아지면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려는 쪽은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요. 어쩌면 이번 동남아시아 안보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 교훈이 나왔고 그 교훈이 지역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백년 묵은 국경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지, 중국이 캄보디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번 전쟁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전쟁 생각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전쟁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처참하게 졌을까? 캄보디아도 나름 준비를 했잖아요. 중국한테서 무기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지원 약속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만 놓고 보면 태국이 우세하긴 했지만, 과거 충돌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일 만에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핵심 시설들이 파괴되고 70만 명이 대피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사고 중국 훈련을 받고 중국 편에 서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무기를 싸게 받고 군사 원조를 받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카탈로그에 적힌 것만큼 성능이 안 나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맞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진짜 원한 건 캄보디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해군 기지 쓰게 해주고 외교적으로 중국 편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지 캄보디아가 강해지는 건 중국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 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태국은 미국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무기 도입처를 다변화했습니다. 미국 무기도 쓰고 유럽 무기도 쓰고 그리고 한국 무기도 도입했습니다. 특정 강대국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좋은 걸 골라 쓰는 전략이었죠. 그 중에서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성능도 확실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을 도입해서 훈련했고 실전에서 그 성과를 봤습니다. 이게 선택의 차이입니다. 국방 예산으로 보면 태국이 캄보디아의 4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4배 차이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과거 충돌들을 보면 태국이 우세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차이를 만든 건 예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샀느냐, 어떤 나라와 협력했느냐, 그 선택이 전쟁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 캄보디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아니 전 세계의 중소국가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에 기대는 건 편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하지 약소국을 위해 희생하지 않거든요. 중국이 캄보디아한테 한 걸 보세요. 무기 팔아서 돈 벌고 기지 얻어서 이득 보고 정작 캄보디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양쪽 다 자제하라면서 발을 빼잖아요. 이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이랑 완전히 담을 쌓을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존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겁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분석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강대국들이 안 해주는 걸 해줍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 생산을 도와주고 같이 성장하자는 자세로 접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도 한때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예요. 195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 강국, 기술 강국, 방산 강국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외국의 도움을 받았고 기술을 배웠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한테도 비슷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술도 나눠주고 함께 발전하자고 하는 거죠. 물론 한국도 장사하는 거니까 순수한 자선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도 돈을 벌어야 하고 국익을 챙겨야 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강대국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착취하고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한국한테도 이득입니다.
파트너 나라들이 강해지면 한국 무기도 더 많이 팔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총알이 날아가기 전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승부는 갈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라와 손잡고 있느냐, 그게 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를 선택했고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보고 있고 라오스도 보고 있고 베트남도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 국방부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나. 그리고 그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거론되고 있을 겁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중국이 부상했을 때,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을 옮겼을 때, 그때마다 지도가 다시 그려졌어요. 지금 또 한 번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그 지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교훈이 나왔고 그 교훈이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제공한 기술이 동맹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보여준 파트너십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저력입니다. K-팝과 드라마만이 한국이 아닙니다. 전투기에 달린 정밀 유도폭탄, 그것도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끄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기술력 남겨주세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